네, 2부입니다. 1부에서 우리 찰스 다윈과 다윈의 종의 기원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알게 되는 시간. 저도 그냥 다윈, 종의 기원, 사탄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고 이런 어떤 시대적인 상황과 조건 속에서 이런 책을 쓰게 된 거구나. 되게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쵸, 김사부님? 좋은 시간이었죠? 약간 종교개혁자 편을 듣는 것 같은 그렇게 느낌이. 재밌었어? 네? 어떤 한 인물의 스토리를 듣는 거죠. 난 그냥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우리 김사부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어가지고 확 체크를 해야 돼요. 중간중간 끼워드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손 작가님 계속 진행해 주시죠. 손다윈님. 네. 그 다윈이 이렇게 종의 기원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진화의 개념에 대해서 소개를 했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나온 지 100몇 년 된 거예요? 1859년에 종의 기원 초파에 나왔으니까 몇 년 된 거죠? 어쨌든 그때 19세기고 지금 21세기죠. 네, 한 150년 정도 됐다고 160년 정도 됐다고 쳤을 때 지난주에 빅뱅 이론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네. 한 80년 정도의 어떤 검증 기간을 80년 통해서 동안. 네. 그렇죠. 진화론은 지금 그 2배가 되는 기간이 흘렀는데 부정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현대적으로 재해석돼서 어떤 기술들이 계속 발전하잖아요. 뭐랄까요, 연산 능력도 더 많아지고, 그리고 현미경에 등장한 생물학이라는 걸 엄청나게 확장시켜 놓죠. 예전에는 이제 동물하고 식물 뭐 이렇게만 봤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이에 균류로 분류되는 버섯이 여러분 식물이 아니거든요. 버섯 식물 아니에요. 균이에요. 네. 곰팡이도 식물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균류에 소속이 되고. 근데 그 이상의 또 다른 개가 있다라는 건 또 발견하면 세균도 있고, 세균도 또 나눠져요. 막 그 진핵생물, 고세균류 뭐 이렇게 또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어떤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진화론이 부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훨씬 더 강화됐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요. 진화의 증거를 그래서 그 기술의 발달과 함께 조금 더 이제 세분화되면서 확증을 지어 가는데 5가지 정도로 지금도 이제 진화의 증거를 이제 분류를 하거든요. 화석과 생물 지리, 그러니까 이건 지리죠. 그리고 어떤 공통의 진화 기원, 이거는 이제 생체 해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그리고 유전학이 발달하면서 공통 유전자, DNA라든가 이런 걸 조사를 해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과학이다라고 부를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우리네 이미지가 이제 실험하는 거잖아요. 실험실에서. 요 5가지 활동을 통해서 검증이 되는데, 화석에 있어서 이게 이제 창조과학에서도 계속해서 제기하는 바가 이거예요. 잃어버린 고리가 있냐. 이게 뭐냐면, 중간 단계? 중간 단계. 뭐, 포유류가 물고기에서 뭐 바다 생물이 넘어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창조과학에서 얘기한 게 니네 진화론 그렇게 강조하는데 잃어버린, 그럼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죠. 근데 그 잃어버린 고리가 없지 않냐라고 이제 굉장히 이제 강조했고, 화석을 연구한 지질학자라든가 생명학자들도 약간 난감해는 했어요. 왜냐하면 중간 고리가 없으니까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쉽게 말도 안 되는 예를 들어드리면 만약에 개가 새가 됐어. 그럼 개새가 나와야 된다. 그렇죠. 개새가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도 참. 근데 왜 개새가 없냐.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근데 또 엄청 많이 발견됐다고. 네, 맞아요. 그래서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실제 그 잃어버린 고리가 찾기는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이제 설명한 분류에 따르면 진화가 이제 점진적으로 일어나긴 했지만 그런 어떤 급격한 자연 환경에 압박이 드러나면 진화가 더 좀 심하게 크게 변화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급격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자연 환경의 변화기가 일상의 어떤 그 세대보다는 훨씬 짧기 때문에 그게 이제 드러나기가 우선 어렵지만, 근데 추후에 발견이 됐어요. 뭐냐면 어류와 양서류 화석의 시기를 알면 그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생물이 언제 출현했는지가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측을 해서 지질들을 검사를 해서 이게 그 정도 중간 단계를 표현해낼 수 있는 지층일 것이다라고 계산을 통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가서 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막 파보는 게 아니라요. 지금은 다 그런 어떤 지층과 지질에 대한 어떤 계산을 통해서 한 포인트를 잡고 이제 파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지질층이 북극 근처에 있음을 확인하고 탐사를 했는데 실제로 어류와 양서류 중간에 해당하는 화석이 발견됐고 이거는 틱타알릭이다. 라는 어떤 화석이 발견됐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화석에 대한 논쟁도 이제 더 이상 좀 무의미해진 개념이 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나머지는 이제 제가 말이 길어질까봐 뭐 과학 시간도 아니고 직접 한 번씩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게 좀 유의미해가지고 뭐냐면 이 진화를 확인하기가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면 세대가 계속 바뀌어야 되는데 세대를 어떻게 우리 뭐 한 세대가 보통 30년이라고 치거든요. 사람에게 있어서 그걸 어떻게 실험하고 관찰하겠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초파리를 가지고 진화 실험을 했는데 5,000마리의 초파리를 한 곳에 가둬놔요. 이런 엄청나게 큰 어떤 뭐랄까 유리로 된 거기에 이제 가둬놓고 먹이를 조금만 주는 거야. 그러면 제한적으로 강제적으로 선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이가 한정돼 있으니까 살아남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마리만 살아남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 다음에 1,000마리만 살아남으면 다시 먹이를 공급하고 초파리가 굶주림에 버틴 평균 시간을 기록을 한 거예요. 얼만큼 견뎠는지. 살아남은 초파리끼리 교배시켜서 알을 얻어요. 그러면 한 세대가 넘어가죠. 이거를 60세대를 진행시켰더니 아사 상태까지 걸린 시간이 1세대 초파리는 20시간 버틸 수 있었는데 60세대를 거쳤더니 160시간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와. 단 눈에 띄게 뚱뚱해졌대요. 초파리가. 60세대를 거쳤더니 1세대 초파리랑 비교를 해봤더니 너무 뚱뚱해진 거야 애들이. 되파리. 그러니까 돼지파리들만 살아남은 거지. 점점 더 지방을 많이 축적하는 방식으로 먹이를 먹어도 그런 식으로 몸의 시스템이 변화되고 근데 이거는 대진화는 아니에요. 소진화예요. 소진화. 뭐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더 세대가 짧은 게 있어요. 뭐냐면 대장균, 세균. 옛날에 다윈 시대에는 이제 세균을 발견 자체가 안 됐었으니까 이게 대장균을 가지고 20년 넘게 실험을 했어요. 대장균에게 20년은 45,000세대예요. 네. 20년 넘게 대장균 45,000세대를 조사를 했더니 효소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전혀 그런 걸 못 만들어내던 종이었는데 효소라는 새로운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종이 생겨나게 된 거 45,000세대를 거치고 나니까 이거는 종이 달라진 거거든요. 맨 처음에 20년 전에 그 대장균과 45,000세대를 거친 이 대장균은 아예 다른 어쨌든 종이 된 거예요. 종을 뛰어넘는 진화가 있었다고. 네. 그러니까 종단위 진화가 확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실험들을 통해서. 이건 그냥 떠도는 얘기인데 네네. 왜 요즘 태어나는 애들은 하나같이 속눈썹이 길잖아요. 아, 그렇죠. 이게 자연에 적응한 거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렇죠. 비슷한 예가 이것도 될 수 소진화예요. 왜냐하면 공기가 너무 오염되다 보니까 눈에 있는 그 눈 위에 이거 뭐죠? 속눈썹이 원래는 눈에 침입하는 먼지를 막기 위해 이제 존재하는 건데 너무 먼지가 많아지다 보니까 눈썹이 이제 점점 더 길어지고 또 우리 같은 나라에 사는 친구들도 약간 공업지대 있잖아요. 그쪽 사는 친구들은 속눈썹 길어요. 네, 실제로 길어요. 네.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요즘 애들이 다리가 길잖아요. 맞아. 그게 우리는 옛날에 똥 쌀 때 쭈그려 앉아서 싸는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하체가 중압을 받고 성장판이 다쳤는데 애들은 좌식으로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다 길어요. 진짜 다 길더라고요. 아니 저랑 제 동생도 제 동생이 키가 180이 넘어요. 근데 보니까 제 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서양 문물의 그런 혜택이 딱 들어올 때쯤에 이제 그때였고 저는 항상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그렇게 쭈그려 앉아서 쌌거든요. 그래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똥 얘기할 때면 눈이 반짝이네요. 네? 아니 근데 저랑 똑같은 동갑에 동생이랑 나이가 똑같은 애가 있거든요. 근데 걔 동생도 다리가 길고 키가 커요. 그냥 좋은 유전자? 그냥 타고난 거예요. 아니 타고난 거 아니에요? 아니 네가 좋은 유전자를 못한 받았으면 거야. 똑같이 그렇게 돼야지 나도. 넌 저주받은 거지. 근데 이게 물론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제가 얘기한 초파리 실험이라든가 대장균은 인간이 강제적으로 만들어 놓은 실험 환경군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한계가 있고
생물학자들도 그래서요, 그 현재 없는 생물들 있죠. 고생물. 그래서 고생물학이라 그래요. 화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연구하는 거. 근데 이게 일반 실험실에서 일어나는 그 과학이 아니라 이건 이제 역사과학이라고 불리거든요. 이 말 자체가 이미 약간 이제 하이브리드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없는 생물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 안에서도 지금 뭐 개통도 만들고 막 종으로 분류하잖아요. 생물학자들끼리도 싸워요. 이게 이 종이 맞냐, 저 종이 맞냐, 여기에 속하는 게 맞냐, 저기에 속하는 게 맞냐. 그래서 그런 불분명성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분류와 개통이 가장 논리적이고 증거들이 있는 가장 설득력이 있는 추측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이게 완벽 부동한, 그러니까 절대 바꿀 수 없는 그런 저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지구를 3개 더 만들어주면 실험을 통해 진화론을 완벽하게 증명해 보이겠다. 그러니까 본인들 안에서도 그런 어떤 한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고백을 하는 거죠. 저 아는 친구가 서울대 생물학과 박사까지 했나? 그리고 어쨌든 지금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얘가 미국 가기 전에 그런 고민을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진화라는 것을 가정해놓고 실험을 한다는 거예요. 늘 이제 실험실에서 사는 애인데, 근데 그 진화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오차 범위가 예를 들면 요만큼이 나와야 되는데, 그 진화라는 결론을 놔두고서 실험을 할 때 오차 범위가 항상 너무 크게 나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를 들면 실험을 20번을 했을 경우에 오차 범위가 줄어드는 하나의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 이론을 만들어 간다. 이론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신앙인이고 또 이제 생물학자로서 되게 괴리감을 느끼고. 뭐 그게 몇 년 전 발언이에요? 몇 년 전? 뭐 2, 3년 전? 대학생 졸업하고 아니면 아니요, 대학원 졸업하고. 그래요? 저도 이거는 이제 뒤에 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진화라는 게 지금 현대 과학에 있어서 가장 확고부동한 명제로 받아들이곤 있지만 우리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게 어느 선까지 이제 얘기가 돼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어떤 확정적인 명제를 받아들이고 진입한다라는 것은 그거 자체가 한계가 있다라는 건데, 근데 사람이 뭐 안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오류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윈의 이론을 자신의 입맛에 맞춰 왜곡한 사례. 그러니까 가장 악의적인 게 뭐냐면 다윈주의라고 표현하는 사회적 다윈주의가 뭐냐면 그 이데올로기 같은 거죠. 적자 생존, 강한 자가 살아남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나치라든가 여기도 게르만 민족의 어떤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어떤 유대인들이나 집시들을 열등한 민족으로 종을 없애버려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의 기원에서 생존 경쟁, 적자 생존 같은 단어들만 뽑아내서 깃발을 흔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별이 당연하게 되는 것이고, 근데 이건 다윈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과학과도 관계가 없는 이념화된 부분이다. 그 종교개혁 때부터 느낀 건데 후대에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거, 이게 되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종교도 그렇고 과학도 맞아요. 그러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인간이란 존재의 어떤 한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게 특히 이제 근대 시기에 가장 두드러져 오잖아요. 인간이 가진 지식을 가지고 분류를 해서 선을 긋고 그거를 이념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훌륭하고 쟤네는 열등하고, 우리가 이겼고 쟤네가 지고, 우리가 선하고 쟤네는 나쁘고, 자꾸 이렇게 구분짓기를 하는 게 근대의 한계인데, 그래도 다행히 인류 사회가 그걸 잘 뛰어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됐죠. 그러니까 생물학은 과학인데 자꾸 이걸 이념화시키거나 그러니까 선과 악으로 가르려고 이걸 가지고 잣대로 삼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다. 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는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는데. 뭐요? 진화론이 문제여서 다윈이 사탄이고 진화론을 만들어내서 파시즘이 생겼다, 그걸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배웠다고요? 다윈의 진화론을 받아들여서 파시즘이 생겼다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한 그런 게르만족의 우수성, 뭐 그런 거를 이제 막 짜집기 해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맞아요. 네. 그런 거 되게 많이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과학자들도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항변해요. 뭐냐면 진화라는 단어를 사회학에서 안 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꾸 이게 오용될 수밖에 없는 용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화라는 용어를 평상시에도 가끔 쓰잖아요. 능력이 좋아지거나 뭐 이런 어떤 용어들을 이제 진화라는 단어를 차용해서 쓰는데 이게 이제 자꾸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 개념도 아닌데. 그리고 자꾸 그런 식으로 사용되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나치라든가 이런 쪽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좋은 단어잖아요. 그게. 왜냐면 그게 인간과 인류를 향해서 적용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인간을 굉장히 기능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기능이 좋으냐, 누가 우월하냐, 그리고 어떤 것은 열등하냐 이렇게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다윈에 대해서 그냥 평가를 하자면 그가 신앙이 있었냐 없었냐 뭐 마지막 회개했냐 뭐 잘 모르겠고 분명히 신학 공부까지 했고 한때 이제 페일리라는 사람이 변증학자가 있었어요. 네. 그 케임브리지 대학교 다윈의 선배인데 그 사람의 유명한 시계공 논증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한데 시계가 자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지냐 누군가 설계자가 있고 조합을 했기 때문에 시계라는 게 탄생하는 거지. 이런 어떤 논증, 변증을 펼쳤던 사람이 이제 다윈의 선배였고, 다윈이 그 페일리가 묵었던 방에 기거를 했대요. 그래서 굉장히 팬이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일화들을 보면, 그가 어떤 신학교를 다니고, 또 종회기원을 출간할 때쯤까지의 어떤 그의 흐름이 막 그 어떤 교회나 신앙에 대해서 안 튀거나 그런 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종회기원을 출간하고 나서의 어떤 그런 주고받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볼 때는 무신론자로 좀 돌변한 게 아닌가라는 좀 추측도 좀 들고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근데 이제부터 좀 재밌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예. 그 진화론이 이렇게 좀 많이 대두다 보니까 그 반대급부로 등장한 게 바로 이제 창조과학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진화론도 어떤 드라이한 의미에서의 과학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주의가 돼버리고 무신론으로 빠지게 되고 이런 우생학이라든가 우월한 생물만 그러니까 우월한 인종만 남게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빠지게 되니까 그 반대급부로 나온 게 저는 창조과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창조과학이 이제 공격하게 되죠. 그리고 막 여러 가지 반론을 내세우게 되는데 굉장히 유명한 그 일화들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루머인데 이런 루머들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굉장히 유명한 게 뭐냐면 여호수아의 잃어버린 하루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거 지금도 돌아다녀요. 그쵸. 지금도 아멘 막 아멘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이제 얘기를 하자면 볼티모어시 커티스 기계 회사의 우주 관계 과학자들이 인공위성의 궤도를 작성하기 위해 태양과 달 그리고 주변 혹성들의 궤도를 조사하던 중 컴퓨터가 멈춰버렸다. 원인을 조사해보니 계산상 하루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여호수아 10장에 기록된 태양이 멈추었던 사실을 떠올렸고 과학자들은 그 사라진 하루를 찾기 위해 컴퓨터 전자계산기를 돌려서 여호수아 시대의 궤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23시간 20분 동안 궤도가 정지했다라는 답을 얻게 되었다. 또한 근데 여기 40분이 비잖아요. 근데 11기하에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더니 태양의 궤도가 10도 뒤로 물러갔다고 하는데 시간으로 계산하면 이게 40분이다. 23시간 20분과 40분 합치니까 딱 24시간이다. 야, 이게 계산으로 딱 나왔다. 이게 할렐루야 아멘이었거든요. 그렇죠. 나 이거 20살 때 듣고서 와 진짜 저도 쩐다. 난리 아니야. 저도 진짜 이거 들었을 때 막 이거 장난 진짜 역시 어떤 하나님 진리는 하나야. 과학과 성경은 무조건 조합돼야 돼. 이 얘기였었거든요. 과학 너 무릎 꿇어자시라 이런 그렇죠, 느낌. 그렇죠, 그렇죠. 오진다 와겠네. 근데 중요한 건 핵심 뭐냐면 이거는 루머고요. 거짓이고 이게 어디서 기인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많이 돌았어요. 우선 성경에 여호수아가 전쟁한 날이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날짜가 정확하지가 않은데 어떻게 그걸 계산을 하냐 이거죠. 역으로 돌려서. 날짜도 확실히 모르면서. 또 되게 재밌는 거는 그 궤도와 날짜, 시간을 조사하는데 여호수아의 시대 자체가 필요 없대요. 현재 궤도를 근거로 해서 계산을 하는 거지 그 시대로 돌아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 말 자체가 다 말이 안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커티스 기계 회사라는 데가 없다. 중요한 거는 그런 게 없다. 동심 파괴. 없다. 이 그런 회사가 없다.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끝난 거예요. 날조다 이거였어. 동심 파괴.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직도 한국창조과학회 웨브사이트에 이게 게재가 돼 있고 물론 여기 이게 너무 문제가 되니까 한국창조과학회에서도 성명서 비슷하게 냈어요. A4지 6장 분량의 글을 이렇게 올렸는데 막 뭐라고 해. 이제 혀가 길어지는 거죠.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허위다. 인데 너무 뭐가 허위라고? 이거 얘기가 구라야. 이건데 이 얘기를 A4지 6장으로 이렇게 미안하대요? 미안하다는 말은 안 하죠. 네. 근데 이거 아직도 한국교회 안에서 많이 돌아다니고 목사님들 많이 많이 얘기하거든요. 이거 할렐루야 뽑아내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는 조금 이렇게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저걸로 강의해가지고 돈 번 사람들은 다 토해내고 죽어요. 왜 그래? 너 극단적이야. 회개하는 마음으로 떠람대고 후원하면. 그런데 아직도 존재하는 게 있어요. 아직도 웹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거는 팔록시강의 발자국이라는 건데 뭐냐면 1930년대 미국 달라스 남서쪽 100km 떨어진 곳에 글렌로즈라는 조그마한 시골 마을은 팔록시라는 강을 끼고 있는데 그 강에서 공룡의 발자국의 화석과 인간의 발자국으로 보이는 듯한 화석이 같은 지층에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공룡이 동시대에 살았다. 나도 얘기 들었어요. 네. 이게 뭔 얘기냐면 석기시대 주목도끼랑 지금 K2 소총이 같은 자리에서 발견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이거는 지질학과 화석학과 모든 역사가 다 새로 쓰여져야 되는 엄청난 발견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공룡이 동시대에 존재했다. 네, 왜냐하면 공룡은 6,500만 년 전에 멸종됐다는 게 정설이고 사람은 아무리 길게 잡아봤자 500만 년 전에 출현했다라는 6천만 년이 차이가 나는데 6천만 년이 뭐 애들 장난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건데 대사건이고 진화론이 완전 붕괴해야 되는데 이게 50년 이상 애용되었었어요. 창조과학회로부터. 야, 이거 봐라. 근데 1985년 미국 창조연구소는 최종적으로 무슨 결론을 냈냐면 이 얘기는 진화에 반대하는 그 어떤 확실한 증거도 제공하지 않는다. 뭐냐면 루머다라는 거잖아요. 그 화석 자체가 없는 거예요. 화석 자체가 없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아무런 근거가 되지 않는다 창조과학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한국 창조과학회는 이걸 게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되게 재밌는 게 또 미토콘드리아 2부라는 거. 2부는 뭐 딱 들으시면 알겠죠. 하와의 이 표현이잖아요. 미토콘드리아 2부는 지금도 이제 창조과학회 강의 같은 데 가보면 굉장히 많이 소개되는 예화 중에 하나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하와의 실존성을 증명하는 꽤 인기 있는 아이템인데, 미토콘드리아는 모계 혈통으로만 유전돼요. 그러니까 여성의 모계를 통해서만. 그래서 생물학자들이 인간 여성들의 그 데이터, 그러니까 인간 여성들을 굉장히 그러니까 수집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 조사군을 굉장히 많이 모아가지고 그 미토콘드리아들을 취합해가지고 역순으로 추적해 가보니까 유전 경로를 추적해 보니까 약 15만 년에서 20만 년 전 사이에 아프리카에 살았던 한 여성에게 유전 경로가 수렴된다는 사실을 밝혀낸 거예요. 생물학자들은 이 여성에게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창세기의 그 하와를 따와가지고 미토콘드리아 이브라는 이름을 붙여줬죠. 그 여성에게. 한국창조과학회에서는 이 발견을 하나님의 창조의 증거다. 봐라.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거 아니냐. 물론 여기서도 이제 이미 어폐가 있는 게 뭐냐면 15만 년에서 20만 년 전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빼버려요. 이 얘기는 안 해. 왜냐면 6,000년 전이어야 되니까. 이 얘기는 안 해. 이건 무시하고 창세기에 나오는 것 같이 이거는 하와로부터 시작된 증거다. 막 이렇게 대대적으로 뭐 지금도 이제 강의할 때 돌아다니거든요. 그때 공룡도 있었고 아담은 공룡 고기도 먹었다. 그러나 이제 미토콘드리아 근데 이 얘기를 하면 이제 또 생물학에서는 코웃음을 치는 거야. 니네 지금 뭐 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미토콘드리아 2부 생존 당시에도 또 그 이전에도 많은 여성들이 있었다라는 거고, 미토콘드리아 2부가 표현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가장 긴 목의 유전 경로를 보여주는 사례일 뿐이지 이게 그 당시 한 사람만 있었다라는 증거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죠. 생물학을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잘 모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으로 창조과학회 주장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일한 미토콘드리아 이부를 지닌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주장하는 거는 그게 한 사람이다 아니고 비슷한 사람들 인간군을 뭉쳐서 발언한 건데 이걸 한 사람이다라고 선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미시 아시죠? 아미시.
네. 저 미국에 미국에 종교 있는 분파? 예, 그 어떤 종교 분파로서 그 현대 문물에 거부하고 정착촌에서 자기들끼리만 결혼해서 그쵸. 후손 낳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분들에게 다지증이 되게 많대요. 손가락에 하나 더 맞는 거 있잖아요. 육손이라고 하죠. 네. 흔히. 근데 저도 이제 이거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다지증이 우성이래요. 아, 그래요? 열성이 아니고 우성이래요. 그러니까 부모 중에 다지증이 있으면 후손에게 무조건 이렇게 다지증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착촌 안에 다지증이 되게 많대요. 왜냐면 외부에서 유입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 안에서 결혼들을 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다지증을 가진 그리고 아미시 정착촌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인류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미시 사람들만 살아남았어. 그러면 그게 하나의 종이 돼서 후대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6개. 다지증을 갖고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미시 사람들이 세계 전부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떤 과학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저 같은 생물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논리적으로 고민하다 보면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선전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연력학 논증의 오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과학을 잘 모르는 저 같은 사람 처음 들었을 때 확 혹 가는 거거든요. 뭐냐면 물리학의 기본 법칙 중에 하나가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해서 연력학 2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쉽게 얘기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무질서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얼굴도 가만히 놔두면 막 기름 끼고 막 이렇게 막 수염 자라고 이러는 것처럼 그리고 커피도 처음에는 따뜻한 커피 받지만 식게 되고 막 이 위에 막 라떼 아트 그려놨지만 시간 지나면 다 밑으로 가라앉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가지고 있던 열 에너지를 다 전파하기 때문에 무질서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라고 하거든요. 반대로 엔트로피의 감소는 자연 상태에서는 거의 불가능해. 누군가 계속 개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카페라테 하트 모양이 없던 게 갑자기 생성이 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조과학의 아버지인 헨리 모리스가 이걸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엔트로피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니네 진화론이 얘기하는 대로라면 점점 더 완벽해지는 것 아니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어떻게 물리학의 기본 법칙을 외면할 수 있냐. 그치. 저 이거 처음 들었을 때 되게 혹했어요. 나도 혹했어요. 나 과학 잘 모르니까. 근데 너무 간단한 문제인 거예요. 지구가 닫힌 세계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닫힌 세계라는 건 외부에 에너지가 전혀 유입이 안 되면. 근데 우리 아시잖아요. 지구에는 에너지가 계속 유입이 돼요. 태양 에너지. 그러니까 계속 유입되잖아요. 그러니까 열린 세계라는 거죠. 에너지가 외부에서 계속 공급되는. 가장 단차원적인 논중에서조차 오류가 있는 거를 가장 핵심적인 이론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 이거는 이제 정말 죄송한데 제가 그 자리에서 배웠던 사람이거든요. 교수님이 가르쳐요, 이거를. 그렇죠. 물론 물리학 교수는 아니에요. 손잡고 강의도 했다면서요. 강의도 한번 해봤었어요. 댓글 보니까 강의하고 다녔다고. 강의하고 다니진 않았어. 강의료 받은 거 토해내. 아, 그래. 미안해. 하여튼간 서과장은 너가 토하기를 원하는 거야. 토할게. 니네 밥 사줄게. 9권 읽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또 토해라. 그렇죠. 그거에 그렇게 혹할 수가 있구나. 혹하지. 물리학 얘기하면서 열역학 이 법칙 알아? 모르잖아. 그거 막 얘기하면서 엔트로피 얘기 들었을 때 그치. 다 무질서해지는데 어떻게 더 질서가 정연해지는 것을 향해서 진화한단 말인가. 근데 누구나 처음 들으면 다 혹하는 것 같아요. 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혹할 수밖에 없는 건 이거예요. 우연. 진화론을 공격하는 가장 큰 그 워딩이 다 우연이라면 니네 말이 돼? 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확률이라는 수학 도구를 가지고 공격을 해요. 뭐냐면 이게 뭔가 생명체가 탄생할 그리고 뭐 인간까지 일어날 이런 확률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게 있어요, 숫자가. 근데 그 숫자를 이렇게 그림을 옆에 딱 대입을 하는데 이 확률은 사하라 사막에서 바람이 쌩 불어서 그 보잉 747기의 수십만 개의 부품이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공중에서 조립돼가지고 땅에 떨어질 확률이다. 이 얘기하면은 모두가 야,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 시계공 얘기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예, 그건 이따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보잉 747기가 공중에서 합체돼서 내려올 확률이야. 이게 3번 일어날 확률이야. 이 얘기하면 다 끝나버리거든요. 그치. 야, 그게 말이 돼? 그거는 100억 년이 지나도 일어날 수 없는 거잖아.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정말 간단한 논리로 또 깨져요. 뭐냐면, 제가 제 아내랑 결혼을 했잖아요. 만날 확률이 어때요? 70억 분의 1이거든요.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면. 근데 그러니까 통계학이나 확률을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알지만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그쵸. 말장난이 될 수 있어요. 로또 확률이 그렇게 높아도 누군가는 되는 어떤 확률이거든요. 또 만약에 10,000분의 1이라는 확률이 있을 때 그게 10,000번째 됐을 때 될 확률이 아니에요. 처음에 될 수도 있어요. 10,000분의 1이라는 확률이라는 것은. 그리고 이제 우연이라는 게 진화론을 공격하는 가장 큰 논리인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신앙인으로서도 우연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우리도 고백하잖아요. 우연은 그건 하나님의 어떤 섭리의 어떤 일환이다. 우리도 이제 기계적 세계관을 따르지 않잖아요. 닫힌 세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개입하는 세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건 해석의 영역이기 때문에 리처드 도킨스 같은 사람도 이 우연의 요소를 맹목적이고 방향성 없는 특징을 운유적으로 표현한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 눈먼 시계공, 아까 시계공 논증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눈먼 시계공이라는 저서를 출간했어요. 방향성 없다. 그리고 우연이 절대 진화론을 부정하는 요소가 될 수 없다라는 어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연이라는 코드 자체는요, 과학이 아닌 해석의 영역이에요. 데이터 영역이 아니잖아요. 저는 사실 이제 진화론을 바라볼 때에 그러니까 진화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멘탈리티로서의 우연성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그냥 온 거야? 우연히 온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것을 섭리하고 계획하고 인도한 그런 하나님이 없다면 사실 그것만큼 허무한 이론은 없겠지. 왜냐면 우연히 그냥 여기까지 온 것이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계획되어서 인도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 과학이론 자체가 그렇게 우연성을 통해서 진화되었다. 그게 뭐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그 단어를 거기다 집어넣은 것도 약간 진화주의적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거는 과학에서 해석해야만 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화주의나 창조주의에서 이제 집어넣은 거지. 집어넣는 거죠. 부정하기 그러니까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는 다툴 영역의 단어가 아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진화론을 때려 부수자 그러면 그건 진화주의와의 싸움은 되겠지만 그치. 과학과의 싸움은 될 수 없다라는 거. 요 얘기를 이제 우연히 이렇게 되었냐, 필연적으로 이렇게 되었냐, 그걸 밝히는 건 과학의 일이 그쵸. 아닌 거니까. 네네네. 과학은 어떻게 현상적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느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지. 이게 거기가 우연성이 개입했냐, 필연성이 개입했냐,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 창조과학의 지금 몇 가지 굉장히 주요 주장에 대해서 한번 좀 뒤집어 봤는데, 제가 지금 뭐 진화론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 창조과학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논리적 정합성이 없거나 루머나 이런 것들을 좀,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 과학자들, 요즘에 이제 그 창조과학에 대해서 반론하는 분들이 분노하는 것들이 이거예요. 최선의 정직성을 갖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과학적이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데 루머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양심의 문제다. 우리 서 과장이 지금 분노하면서 이제 토해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자기 전공이 아닌 걸 주장하고 과학도 아닌데 그러니까 어떤 과학계 안에서의 의사소통, 그러니까 논문을 제출하고 이런 것도 없고, 그리고 창조론을 주장하는데 또 반대로 고고학적 결과물은 또 차용해요.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이게 이 구미에 맞게끔. 그리고 사실 창조 모델 역시 실험을 통해서 검증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창조 과학 자체가 워딩이 말이 안 된다라는 부분. 그렇죠. 그래서 주류 과학계에 속한 크리스천 과학계자들은요, 그분들 창조론을 믿는 거예요. 물론 그 창조론 안에서의 저는 이제 범주에 대해서 지난 그 회차에 얘기를 했는데, 창조론을 믿어요. 근데 창조 과학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거죠. 그리고 우려하는 게 뭐냐면, 창조 과학의 이런 지나친 주장, 근거 없는 주장, 오류에 빠진 주장들이 오히려 무신론 진화론자들의 입지를 더 든든히 해준다.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론이 맞는 것 같아도 그걸 말하는 인간들이 마음에 안 들면 쉽사리 동의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창조 과학의 스탠스가 딱 그건 거예요. 내부 안티? 그러니까 안티를 계속 생산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기독교 내부 안티. 그러니까 자기들 이너서클 안에서는 더 강화되겠죠. 근데 외연의 확장을 가로막는 문제가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변증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 C.S. 루이스 그때 변증 얘기도 했고 그런데, 변증은 엄밀히 말하면 과학과의 싸움이 아니라 무신론과의 싸움인 거죠. 그러니까 세계관과의 싸움인 거지. 과학을 도구로 하는 게 아니라 논리 가지고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얘기하자면 전선이 계속 넓어져서 리처드 도킨스 같은
무신론 과학자들과 싸우는데 걔는 과학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무신론하고만 싸우면 되는데 과학을 끌어들이면 질 수밖에 없어요. 과학을 모르는데. 그래서 변증학자가 아까 페일리 얘기했잖아요. 시계공론증. 그 시계라는 게 어떻게 그게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가. 누군가 설계해서 이렇게 복잡한 이게 현대의 지적 설계론이라는 데에서 다뤄요. 마이클 베이 교수가 얘기하는 게 있는데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 이거는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중간에 여기 조금 진화되고 여기 조금 진화돼서는 결코 이 모습을 일어날 수 없다. 생존이 안 된다. 중간에 여기 조금 변하면 그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 번에 일어나야 된다. 이런 어떤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이 아니라 변증적 요소인 거죠. 그렇죠.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쪽에서도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시계가 설계됐다며. 시계 설계한 사람은 누가 설계했어? 라고 이제 언급을 하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또 변증을 하죠. 그러니까 설계된 존재는 신일 수 없다. 설계된 존재가 어떻게 신이냐? 그건 네가 신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는 거다. 누군가에게 설계를 당한 순간부터 그 존재는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신이면 거기서 끝나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안 입고 오면 그렇게 설계된 이유를 니네가 밝혀봐. 니네 얘기 못 하잖아. 뭐야? 동어반복이죠. 네, 그렇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아니 그걸 왜 또 우리한테 떠넘겨? 과학이라면서 니네가 밝혀야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순환 논리예요. 이건 과학의 영역이 아니에요. 지금 이 논법의 영역인 거고 순환 논리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 얘기를 제가 굳이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인정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차이를 인정해야 되는 부분들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진화론에 대해서 쭉 이제 얘기했고 창조학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과학이란 판 위에서 논쟁했다면 역으로 성경 해석에 대한 논쟁도 좀 다룰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얘기를 되게 길게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좀 짧고 나중에 우리 서 과장님께서 좀 다룰 영역인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일부러 좀 쳐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성경 해석에 대해서 왜 이런 논쟁거리가 됐는지를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창조과학이라는 게 1970년대부터 활동한 헨리 모리스에 의해서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창조론 운동의 본격적인 시작을 이끈 사람은 20세기 전반부에 활동한 조지 맥크레디 프라이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923년 새로운 지질학이라는 책을 발간했는데 홍수 지질학의 아버지예요. 이게 뭐냐면 오랜 기간 동안 지표자증에 의해서 지층이 형성되었다라는 당시의 지질학 이론. 이거는 지금도 여전히 받아들여지는 이론이잖아요. 오랜 어떤 작용에 의해서. 근데 홍수지질학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가 전 지구적으로 일어났을 때 온갖 지층 현상들이 만들어졌다라는 주장이에요. 이게 홍수지질학인데 학이라는 이름을 붙이긴 애매해요.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까버렸거든요. 너 전문 지질학자도 아닌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하면서. 근데 그가 그렇게 주장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가 제7일 안식교 신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안식교에서는 창세기 1장을 6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6일을 문자적으로 그 1일이 지금 우리가 말한 24시간 그 1일이다라고 해석하지 않으면 악마적 견해다라고 규정해버렸거든요. 제7일 안식교가 이제 문자주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제7일 안식교 신자들도 돼지고기 안 먹어요. 그렇죠, 맞죠. 왜냐면 구약에서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물론 이제 안식교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는 게 그 미국에서는 제7일 안식교가 제가 알기로는 이단으로 규정되지 않았고 한국에서는 이단이라고 규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들이 이단이다라고 규정됐던 게 이제 그런 어떤 그 구약의 율법들에 대한 철저한 준수 그리고 문자적이적 해석에 대해서. 근데 사실 이거는 좀 어폐가 있어요. 이거 듣으신 분들이 이제 성경으로 넘어와서 또 혼란을 준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간단히 언급하면 지금 현대에서 24시간이라는 개념이 확증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24시간을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는 도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명되지 않았고 우리가 쓰는 365일이라는 양력 기준에 이 구도도 사실은 그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4시간을 하루로 보는 걸 가지고 모세 그 이전 시대의 시간을 하루로 환산하는 것은 굉장히 어폐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인지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제 제7일 안식교 교인이었던 프라이스가 시작을 했는데
안식교였기 때문에 이렇게 출발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안식교인이 과학적 결과물을 내놨기 때문에 다 그건 까야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가 까인 이유는 안식교였기 때문에가 아니라 지질학에 대한 기본 이해가 없이 그냥 어떤 그렇게 쏟아냈기 때문에 학계에서 거부당했다라는 것이죠. 또 이후 창조과학 진영에서는 그 사람이 안식교인이었고 거기서 시작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감추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이단성이 있고 이게 문제가 되겠구나. 그래서 일부러 그 흔적을 지우기 시작을 했는데 색깔을 뺐는데 하지만 여전히 그 안식교의 극단적인 문자주의와 홍수 지질학 거기서 비롯된 지구의 역사가 6,000년이라는 주장이 지금까지도 창조론 운동의 중심이 있고 창조과학의 핵심 논제예요. 근데 지난 회차에 얘기했지만 이걸 거부하고 뛰쳐나온 분들도 계시고 무리하니까 그래서 과학을 부정하는데 성경이 과학으로 입증될 수 있다라는 어찌 보면 논법의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왜 이렇게 됐는지 제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성경 해석에 있어서 4번의 도약 시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개인적으로. 뭐냐면 서기 397년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경이 형성됐거든요. 근데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 어거스틴 등장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게 그거잖아요. 서양의 그리스 로마 철학 배경 아래 말씀을 조직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명제화시켰어요. 그리고 그 해석의 권한을 이제 교회가 가져가요. 두 번째 도약의 시기가 저는 종교개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회가 꽉 잡고 있던 해석을 성경으로 다시 돌리죠. 그러니까 원어를 직접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근대 말이 되면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발흥을 하게 되는데 서양 철학과 과학이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긍정적 요소가 분명히 있는데 너무 무비판적으로 주도권을 철학과 과학에게 넘긴 게 저는 이게 좀 한계이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 4번째 도약이 이게 이제 최근의 일인데 19세기 중반에 이라크에서 대규모의 고고학적 발굴 작업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100만 개 이상의 서령 문자로 된 문서들이 발굴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쿰란 문서 같은 것들도 동시대에 발굴되게 되고 그러니까 고고학이 발전하고 고문서학이 발전하게 되고 그 고문서를 막 해석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이전에는 그냥 성경만 보고 교회의 가르침만 듣고 서양 철학을 반영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 당시,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문화권에서 기록된 문자와 문화들을 이해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원래는 성경이 히브리적 사고, 즉 동양적 사고를 배경으로 작성된 게 성경인데 이거를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당대부터 서구적으로 읽히고 표현되었는데 이제 이거를 다시금 동양으로 돌리고 당시 시대로 돌려가지고 재해석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야, 이 어휘가 이렇게만 우리가 봤는데 당시에는 이렇게 쓰였다더라. 아, 우리가 이해한 거랑 좀 다르다. 관용구도 우리는 그냥 무의미하게 넘어간다. 이게 당시에는 관용구로 쓰였던 거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당시의 역사나 문화나 언어에 대한 기반에서 이제 해석을 재해석하다 보니까 오히려 과학과 조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건 그 당시의 문화로 보고 지금의 과학은 과학대로 보고 이게 그냥 조화가 될 수 있는 거지 갈등 요소가 아니다. 그래서 창세기도 이제 조금은 좀 다른 관점으로 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반동으로 근본주의적 신앙이 대두됐고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를 이제 문자적으로만 그렇게 문자적으로 보면 사실은 신천지 욕할 게 없거든요. 14만 4천 명만 구원받아야 되고 요한계시록도 그리고 이 4번째 흐름 당대의 문화를 배경으로 해석하는 게 최근에 이제 대두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대한 몰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악수를 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현대 우주론, 그러니까 24시간이 있고 뭐 빅뱅이 있고 뭐 이런 어떤 우주론으로 고대 근동의 우주론에 끼워 맞추려는 시도는 굉장히 비과학적인 시도이고 이거는 참 하나님의 어떤 일반 은총을 무시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연이라는 책이 있고 성경이라는 책이 있다. 자연은 일반 계시이기 때문에 과학으로 읽어내고 성경은 특별 계시이기 때문에 신학으로 읽어내는 게 건강한 좀 관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좀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과학이 뭐냐를 좀 정리를 하자면 과학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인과관계를 설명해가는 그 과정이 과학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과학은 다른 학문하고 달라서요, 전제가 있고 증거가 있고 논리가 충족되어야 과학적 결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다른 일반 지식 활동과 차이점이 뭐냐면 이 증거예요. 경험적 증거,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증거가 없으면 과학이 네, 그렇죠. 우리 보통 인문학은 증거에 대해서 요청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뭐 어느 정도의 사례, 물론 뭐 사회학에서 얘기하는 어떤 뭐죠? 뭐 이런 어떤 데이터들이 필요한 영역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제나 논리만 있으면 되는데, 과학은 증거, 즉 이 경험적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요. 근데 이 증거가 수집되는 방법도 과학의 분야별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뭐 화학 같은 실험 과학과 천문학이나 지질학이나 생리학 같은 관찰 과학이나. 근데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아까 말했던 역사 과학이죠. 고생물학 같은 이거 반복될 수가 없잖아요. 예. 이론 과학은 정말 데스크에서 계산하는 거, 물리학이나 이런 것들. 이게 다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진화론이라고 퉁치지만 자신이 속한 분야의 솔직함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고 스탠스가 다르다라는 걸 인정을 해요. 그리고 진화라는 게 카테고리상 생물학에 들어가 있지만 지질학이나 유전학이나 뭐 이런 다양한 분야들의 도움과 이렇게 설켜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진화 영역 안에서도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되게 설이 있고 그 안에서도 반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진화론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서 과장이 얘기했던 뭐 그 공부하는 친구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더라. 맞아요. 그 안에서도 조금 다양한 어떤 게 있지만 진화라는 큰 어떤 흐름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지금 시기에 있어서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은가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젊은 지구 창조론자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실험 과학만 과학이다라고 좁혀가지고 얘기를 하고 실험될 수 없는데 그게 어떻게 과학이냐라고 이제 그러니까 막 주장을 한다면 조금 떼쓰는 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막 진화론이 짱인 것 같고 뭐 과학이 뭐 거의 뭐 승리할 것 같이 얘기하지만 과학자들도 고백을 해요. 자기들이 한계가 분명히 있고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무형의 것 그리고 뭐 기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할 수 없음. 그리고 생물의 진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한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한계가 있으면 분명히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세포가 뭐 언제 그러니까 무생물이 언제 유생물이 되고 뭐 세포 뭐 그게 언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을 수가 없고 그 과정에 대해서 실험실에서 구현은 가능하지만 그게 과연 실제 할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이건 지금 현실에서 그것을 검증하는 것은 옛날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추론일 수밖에 가장 합리적인 추론인 거죠. 그 아까 이제 언급했던 과학의 한계 중에 하나는 이거 같아요. 과학 전체로 봤을 때는 특정 세계관으로부터 독립적일지 모르겠지만 과학자 개개인은 그렇게 절대 객관성을 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서 과장이 얘기했던 그 후배 얘기도 마찬가지고 어떤 과학자 개개인 중에 어떤 사람은 그나마 좀 굉장히 객관적으로 과학적 방법론을 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사람인지라 이미 자기가 갖고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데이터를 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물론 황우석 씨처럼 의도적으로 그거를 조작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같은 데이터라면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결과를 해석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자료 수집과 해석에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자료를 1부터 100분위까지 다 수집할 수 있는데 일부러 막 50까지만 수집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정량적 데이터의 그 과학적 방법론의 한계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현대에 들어와서 자연과학은 대부분 이제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하잖아요. 사회학에서도 이제 그 리서치 하는 같은 경우는 이제 정량적으로 데이터를 모으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은 수치를 들이대면은 막 신뢰를 확 해버린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고 어떠한 원하는 결과와 목적을 향해서 사실 그 몰아가는 만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해는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쵸. 과학이라고 다 맹신할 수는 없다. 그치. 다만 이게 한 개개인은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상호 검증과 혹독한 버팀으로 인해서 현대에 그러니까 이제 버티고 있는 정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존중해줄 필요는 있다. 신뢰해줄 필요는 있다라는. 이게 현재 과학적 방법론에서 나온 것 중에서는 말 그대로 가장 과학적이다. 네, 그러니까 한 과학자의 발언은 의심해도 돼요. 그러니까 무시해도 돼요.
근데 그게 과학계에서 수십 년 동안 이제 검증돼서 버텨낸 이론이라면 최소한 확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존중 정도는 해줄 필요가 있다. 라는 부분. 그리고 과학에서 통용되는 말 중에 이런 말이에요. 증거의 부재가 부재의 증거는 아니다. 뭐냐면 외계인 존재 발견 지금 못 하잖아요. 근데 과학자들 중에 다는 아니겠지만 외계인의 존재를 있다라고 상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연구를 한 사람도 있고 실제 외계인하고 접신이 아니지. 접선하려고 접신 큰일 나요. 접선하려고 막 그 데이터 송출하고 막 이런 작업들이 그거는 뭐 믿음의 근거에서거든. 그렇지. 우주가 이렇게 큰데 야, 이 어마어마한 우주 속에 인간밖에 없겠냐. 뭐가 있겠지. 근데 이거는 이제 믿음의 근거에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증거의 부재가 부재의 증거는 아니다. 이거는 이제 신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믿음의 영역이고 이건 검증이 불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과학이 그리 위대하지 않다. 이게 이제 저는 이제 그 우중옥 교수가 쓴 그 책에 나온 한 구절인데 과학은 그리 위대하지 않다. 그러니까 한때 과학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낭만주의적 과학이 있었는데 20세기가 되면서 다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현대 물리학의 어떤 최전선인 상대성 이론이라든가 양자역학이 탄생하면서 뉴턴의 기계론적 우주관에 입각해 과학이 자연세계를 완벽하게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산산조각이 났대요. 뭐냐면 양자역학의 최신의 물리 이론인데 양자역학이 얘기하는 불확정성의 원리가 있대요. 뭐냐면 과학이 자연현상을 완벽하고 결정적으로 기술하는 대신에 확률적으로만 얘기할 수 있다. 과학은. 이게 양자역학의 불확정성의 원리고 수학계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괴델이 발견한 불완전성의 원리, 이런 원리들은 저는 1도 이해 못합니다. 1도 이해 못하지만 아무튼 불완전성의 원리냐면 뭐냐면 어떤 진리체계도 참이라고 수학적으로 밝혀낼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모두가 이제 용인하고 받아들이는 어떤 원리들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이 나는 그게 지금 우리가 이제 근현대를 지나서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게 포스트모더니즘이 우리한테 주는 굉장히 커다란 교훈이라고 생각을 해. 뭐냐면 인간들이 만들어낸 어떤 학문적인 도구가 인간을 이상향에 도달해주지 못하게 한다는 걸 우리 스스로 배운 거야. 20세기 때까지. 그쵸. 20세기 전까지는 뭐 과학이든 수학이든 철학이든 이게 우리를 약속의 땅에 인도해 줄 거라고 그쵸. 생각을 했는데 네.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그 난 이후에 이건 그냥 도구, 훌륭한 도구구나. 그 정도의 자리매김. 그래서 그 우리나라 손봉호 교수님이 했던 얘기 중에도 어떤 뭐 철학자적 비관주의, 선지자적 비관주의라는 얘기를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그 철학에 대한 어떤 비관하는 마음들이 이제 생겼다는 거예요. 옛날엔 철학이 약속의 땅으로 인간을 그렇죠. 인도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20세기가 지나면서 보니까 이건 그냥 도구 중에 하나다. 그렇죠. 네. 이게 인간들에게 그렇게 막 이상향적인 거를 만들어주지 그렇죠. 못해. 뭐 그 얘기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런 게 기독교 신앙의 어떤 진리를 확산시키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는 저는 그게 생각해요. 진리에 네. 대한 자신감을 우리가 그렇죠. 더 가질 수 있는 거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근데 자꾸 이런 식으로 과학이랑 엮어가지고 자기들을 좁게 만들고 그치.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문제가 있지 않은가. 너무 이렇게 어떤 컬트적으로 그렇게 우리의 울타리를 너무 자꾸 좁게 과학을 피해서 벗어나야 돼. 과학을 적대시해버려. 네. 사실 지금 얘기 들으면서도 오늘 그 손잡그 시간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과학자들 중에도 정말 여러 가지 총체적이고 복합적인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동시에 과학계의 입장으로서 내세운 진화론이 있고, 하지만 그 뭐 생물학이든 뭐 지질학자든 뭐 물리학자든 화학학자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은 또 다양한 생각들 속에서 과학을 도구로서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과학을 존중해 줬을 때 또한 우리가 가진 진리로서의 신앙을 얼마든지 당당하게 세상에다가 제시할 수가 있는데 과학 나빠. 하나님이 창조했어. 등져버리고 과학 다 뻥이야. 가짜야. 그리고 우리 안에서 어떤 그런 컬트적인 울타리를 너무 좁게 협소하게 만들어버리는 건 우리 스스로 바보짓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이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빅뱅 시점에 대해서 답할 수 없다. 지구에서 어떻게 처음 생명체가 탄생하게 되었을까에 대한 질문에도 과학적 설명이 부족하다. 무생물에서 생물이 된 거 실험실에서 추정한 건 있지만 정설로 완전히 받아들이기엔 미약하다.
언제 시작됐는지도 모르고 인간과 동물의 유전적 유사성은 밝혀졌어요. 그 어떤 퍼센티지를 통해서. 하지만 의식이 이 얘기는 아까 다윈 얘기할 때 했잖아요. 인간과 침팬지가 아무리 비슷해도 그 의식의 차이는 그걸 어떻게 설명해낼까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설명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제 얘기일 수 있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과학은 자연에 대한 영원한 근사라는 말이 있거든요. 과학은 자연에 대한 영원한 근사, 그러니까 완벽하게 검증이 안 되고 그 근사치로 계속해서 다가갈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설이라는 겸양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가장 정합성이 많지만 근사치일 뿐이지 완벽한 건 아니기 때문에 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하지만 이게 인문학에서 얘기하는 설과는 의미가 좀 많이 다르다. 그래서 과학과 신앙을 도대체 어떻게 결합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요. 관계의 유형을 세 가지로 보기도 하고 네 가지로 보기도 하는데 갈등 관계로 보는 이게 이제 지금 창조주의자, 창조과학과 그 무신론자 과학자들 간의 이제 대립이죠. 상호 배타죠. 파이 싸움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과학이 이길 수밖에 없죠. 독립관계, 과학은 어떻게를 묻고 신학은 왜를 묻는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완전 별개다. 라는 어떤 얘기. 이거 되게 건강해 보이는데 제가 자리에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가능할까? 사람이라는 게 이게 실존적으로 가능할까? 과학과 신학을 아예 그냥 완전 별개로 전혀 이게 그러니까 개입이 안 되는 상태로 보는 게 가능할까라는 조금 의문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화 관계나 통합 관계로 보기도 이건 상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기적 관계예요. 어느 정도까지 필요하면 손잡고 전선이 형성되지 않는 데는 뭐 굳이 개입하지 않고 뭐 이런 어떤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약간 위험성이 있긴 한데요. 판넨베르크라는 유명한 교의학자가 있어요. 네, 신학자. 굉장히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성령의 활동을 어떻게 설명하곤 하냐면 현대 물리학에 있어서의 전기나 자기장 같은 장 개념을 통해서 성령의 활동을 표현하고 이거 근데 좀 웃음이 나올 수 있는데 보면은 되게 설득력이 있어요. 어쨌든 그리고 듣고 나서 웃겨서 좀 봐야겠네요. 그리고 현대 물리학은요. 가만히 보면요. 형이상학이랑 되게 통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계산이 아니라 연역을 통해서 머리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됐고 그러니까 가만히 듣다 보면 이게 지금 물리학 얘기인지 철학 얘기인지 그치. 잘 모를 정도의 어떤 그런 융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인터스텔라 같은 거 보시면 차원과 시간에 대한 것을 성경적으로 조합시켜서 해석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천국을 되게 단순하게 그 뭐 황금과 뭐 개털모자 쓴 사람들 그리고 뭐 이렇게 뭐 파라다이스처럼 봤던 게 옛날에 조금 잘못된 어떤 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었다면 요즘은 그 천국이라는 것을 약간 과학과 결부시켜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 인터스텔라에 보면 차원을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멈춰 있고 모든 시간대를 열람할 수 있는 뭐 굉장히 고차원의 세계로 진입을 해가지고 마치 이제 고린도 전서인가요? 보면은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선명해진다라는 표현이 구현되는 게 그런 식으로 이제 과학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나라를 이제 뭐 11차원의 세계. 뭐, 그러니까, 인간이 수학적 수식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구현해낼 수는 없지만, 수식을 통해 구현해낼 수 있는 게 11차원까지 된대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일 수도 있겠다라고 추정을 하기도 하는 거죠. 나 실제로 최근에 그런 생각 했었어요. 뭔가 일반 계시를 읽어내는 도구다, 과학이. 그리고 일반 계시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풀어내는 열쇠다. 약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건 너무 종교인적인 시각인가? 아니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해. 그렇지. 그렇게 보는 거. 인터스텔라를 진짜 자세히 보면은 그런 생각들이 든다니까요. 이게 천국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과학책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어떤 그런 내러티브 속에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는 게 그냥 우리가 사람들한테 듣는 그 이미지에 기반해서 이제 뭐 천국들을 상상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과학에서 인터스텔라를 통해서 차원을 넘어가는 그걸 보니까
저렇게도 구현이 가능하겠구나. 위대한 영화군요. 네. 왜냐면 나는 그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그 천국과 지옥 얘기할 때 했지만 개인이 죽고 나서 그러면은 그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 완성될 때까지 그 중간의 시간에 어떻게 하냐. 그래서 뭐 잔다, 영면한다, 낙원에 간다, 별 얘기 많잖아요. 네. 근데 인터스텔라 이후에 개인이 죽으면 시간의 차원의 문을 열고 이 차원으로 가는 거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차원으로 바로 갈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20세기 전까지는 시간이 어떤 흘러가는 시간 외에는 몰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뭐 잔다, 뭐 낙원에 간다. 그래서 잤다가 예수님 오시면 영혼이 다시 와가지고 육체랑 막 결합해가지고 막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내가 봤을 땐 개인이 죽었을 땐 시간의 차원의 문을 열고 가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점으로 바로 가지 않을까. 난 그런 상상도 가능하죠. 상당히 굉장히 많은 상상들이 사실 과학 때문에 더 가능해진 거죠. 신학적인 상상, 신앙적인 상상. 맞아요. 네. 그러니까 과학의 도움을 오히려 받을 수가 있고 우리의 지평이 굉장히 넓어질 수가 있는데 이걸 대결 구도로 가는 거는 참 안타까운 부분이다. 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 아까 얘기했던 과학시대의 도전과 기독교의 응답이라는 책에서 나온 멘트인데요. 이런 질문이 등장할 수 있죠. 그렇다면 뭐하러 우주의 역사가 137억 년이나 되어야 되고 은하가 수천억 개나 존재해야 되냐. 이 질문에 대한 힌트가 이제 인류 원리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뭐냐면 마치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지구와 태양만 만드시면 아니 조금 더 해서 밤하늘에 인간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별 수천 개 정도만 만드셨으면 인간이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우리 인간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100억 년 이상의 우주 역사가 필요하고 1000억 개 넘는 은하가 존재해야만 인간이 존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인류 원리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과학 용어로 미세 조정 우주라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세밀하게 조절돼서 우주가 마치 인간이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추도록 미리 준비된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를 분석했을 때 도출되는 주요 6가지 상수가 있는데 이게 정말 미세하게만 틀어져도 인간이 존재할 수가 없는데 그게 딱딱 맞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세 조정 우주를 보면서 또 그런 어떤 우주의 어떤 광활함을 보면서 인간이 굉장히 약소하기도 하지만 되게 조그맣잖아요. 근데 인간이 그만큼 대단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이 어떤 유구한 역사, 이 어떤 우주의 물리적 법칙들 가운데 어떤 존재하는. 그래서 이건 개인이 해석하기 나름인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야, 이 100억 년의 시간과 수천억 개의 은하, 그 은하 안에 막 개가 있고 그 개 안에 막 행성과 항성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게 다 인간을 위해 불필요해 보이는 그 어떻게 보면 쓰레기 같은 거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수천 개의 별만 있으면 되는데 해와 달과. 근데 그 모든 이 어마어마한 광활한 우주에 거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 인간을 위해서 그 기구한 역사가 다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을 하게 된다면 훨씬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존재의 의미를 훨씬 더 크게 가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조화가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신비한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해요. 네, 이상해요. 네. 4시간 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네네. 시간 때문에 또 그렇고 한마디씩 하시고서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 계시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김사부님. 어떻게 저런 순발력 있는 표현을 이렇게 잘하지, 임브로는? 네. 이번 방송을 들으면서. 네, 알겠습니다. 다른 건 틀린 게 아니었다.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셔서 미니 꿀약과를 2개나 드시고. 네. 눈을 감았다, 떴다, 감았다, 떴다가 하다가 갑자기 중간중간에 또 감초와 같은 얘기도 해주시고. 마무리 감사합니다. 우주를 품기에 내 품이 너무 적지 않나. 내 머리가 작은 건가? 그렇군요. 이렇게 과학 시간에 시 쓰는 애들이 있어요. 정말. 그렇죠. 네. 이해합니다. 한 18년 만에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오래 들은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신 청취자분들이 계시다면 그 중에 적지 않은 수가 오늘도 김사부님 덕분에 위로를 받았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우리 서 과장님. 손잡구가 이제 뭐 과학도가 아니니까 우리가 궁금한 것을 우리 내부에서 다
그렇죠.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우리 내부적으로 이야기된 그 4시간을 돌이켜 봤을 때 어쨌든 이 생명의 출현은 아직까지도 되게 신비적인 그쵸. 것이다라는 네네. 결론을 저는 내리게 되는 거예요. 정말 과학도가 이 방송을 듣고 서 과장의 결론, 이 4시간을 달려와 놓고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저는 생명의 출현은 신비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게 맞죠. 네. 그럼요. 그게 맞죠. 아까 그 영원한 근사? 난 그 얘기 했었을 때, 그치. 1부터 10까지 있어서 과학이 9까지 가지만 가지 못하는 그 마지막 한 단계가 있잖아요. 근데 진리는 사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진리는 10으로부터 벽을 뚫고 내가 있는 자리까지 그냥 계시가 오는 거잖아요. 나 아까 그 얘기 들었을 때 내가 진리를 획득했다라는 게 나에게 참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또 비슷한 유사한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광활한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때 그 신라권을 다뤘을 때 아담이 천사한테 그 질문을 하거든요. 하늘과 땅으로 이루어진 이 세계를 보고 그 크기를 측량할 때 이 지구는 궁창과 그 무수한 별들과 비교하면 한 점, 한 나달, 한 원자에 불과한데 그 별들은 헤아릴 길 없는 공간을 돌며 이 지극히 작은 점, 이 어두운 땅 둘레에 하루 낮과 밤 빛을 줄 뿐 그 밖에는 널리 둘러보아도 쓸모없는 듯하여 가끔은 의아하게 생각하나이다. 어째서 슬기롭고 알뜰한 자연이 이러한 불균형에 빠져 있나이까? 이런 질문을 하니까 천사가 이렇게 대답하는 게 저 되게 와닿았었거든요. 아담, 우선 이것을 알라. 크고 빛나는 것이 우월함을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구는 하늘에 비해 작고 빛나지도 않으나 공연히 빛을 내는 태양보다도 훨씬 많은 실리를 갖느니라. 그러니까 우주 공간 낭비 해서 외계인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존 밀턴의 이야기가 더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크다고 해서 외계인이 있어야 되는 이유도 없고 또 그렇게 외계인의 존재가 없는 게 차라리 인간의 존엄을 설명할 때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정말 과학이 발전해서 외계인이 발견된들 상관이 없는 그 믿음 있잖아요. 인간의 존엄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진화론을 인정하고 믿어, 존중해. 그런데 젊은 지구론의 가능성도 믿어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또 주변에 많잖아요. 사실은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사실은 상관이 없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에 대한 그쵸? 믿음이 네. 흔들리지 견고한 거죠. 그치. 설명이 됐나? 아무튼 방송을 들으면서 오히려 더 되게 확고해지는 그 신앙, 맞아요. 믿음의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나도 마찬가지 비슷해요. 과학은 과학으로서 그리고 신앙은 신앙으로서. 그리고 저는 평소에도 이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진리는 그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에도 쫓기지 않는 여유로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뭐가 두렵든지 뭘 싸우려고 들든지 자꾸 쫓기고 막 숨으려고 드는 순간 그럼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왜 숨고 왜 보이콧을 하고 내가 왜 그래야 되나. 게다가 거짓말로 그걸 변증하려고 그러니까. 하고. 그럴 필요가 없죠. 네. 그렇죠. 그래서 얘기 들으면서는 그치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 자신감과 당당함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 재확인하게 되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또 4시간 동안 이렇게 성실하게 준비를 해주신 우리 손작가에게 영광을. 저는 영광받아 마땅한 것 같아요. 제 아는 어떤 친구가 이번에 그 1, 2부 진화론 방송을 듣고서 이런 피드백을 개인적으로 줬었어요. 그러니까 본인 교회에서 창조과학과 젊은 지구론에 대한 이제 가르침을 들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남편과 본인의 생각이 달라서 되게
답답함이 있는데 손잡고 이 방송을 듣고 약간 후련했다. 그런데 이 현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막막하고 답답함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이 막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젊은 직원을 믿고 죽어도 지옥 가는 거 아니고 그럼요. 진화론을 인정한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가장 사랑하고 가까운 사람과 신앙관이나 가치관이 다르면 되게 괴로운 피곤하죠.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 방송 같이 들어보는 거를 추천하고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손잡그가 방송 중에 그 서울대 천문학부 우중학 교수 이야기를 몇 번 많이 네. 자주 했는데 이 교수님이 과학과 신학의 대화, 줄여서 과신대라는 단체를 운영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정기적으로 뭐 기초과정이나 콜로키움이라는 이름의 여러 세미나들이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한번 강의 듣고 왔었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떠람대오 진화론 방송도 들으시고 이런 강의나 책들 찾아서 그 가치관의 폭을 조금 좁혀나가시는 이게 평생을 살아갈 때 큰 도움이 되겠네요. 저도 사실은 그 추천 도서라 그럴까요? 제가 뭐 책 읽은 부분들을 소개할까도 했는데 이 과학과 신학의 대화라는 사이트 들어가시면 추천 도서 리스트들이 다 나와요. 그거 한번 천천히 거기 단계별로 소개하거든요. 그러니까 생자부터 뭐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그 리스트 보시고 확인하시고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세계관의 문제고 세계관이 변한다라는 건 엄청난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좀 고통이 필요해요. 그리고 분명한 정보 수집과 공부의 과정들도 필요한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걸 그 지난한 과정들을 조금 수렴하시고, 그리고 나면 저는 오히려 아까 우리 서과장도 얘기했지만 그 아까 뭐 인류 원리도 소개했지만 훨씬 더 풍성함 가운데 더 확신 가운데 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외계인이 등장해도 관계없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외계인이 없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믿는데 그건 저의 믿음인 거고. 저도 그렇습니다. 예, 등장해도 사실 관계는 없어. 다만 저는 창조과학을 지지하지는 않고요. 하나님의 창조를 온전히 믿고, 그리고 저는 이제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영역의 한계가 저는 그냥 오렌지고 창조론 안에서의 어떤 믿음 정도라고 좀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과학시대의 도전과 기독교의 응답에서도 말미에 이제 이런 제안을 하는데, 과학이 틀렸다라는 거는 무의미한 논쟁 같고, 과학이라는 영역에서 도대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이런 발전적인 논의를 이제는 좀 해야 될 때가 아니냐. 언제까지 이 안에서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좀 투덕투덕 하느냐. 과학과 신학의 대화에 속한 데가 이제 우종학 교수님만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신진 과학자들, 그러니까 크리스찬 과학자들인데 창조과학회 소속이 아니라 그 현대의 어떤 과학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끊임없이 이런 좀 긍정적인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너무 지금 이 판이 조금 너무 이렇게 잘못 가고 있다라는 거에 한해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고들 계세요.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무의미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도 성실한 지적 활동을 하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요 영역에 대해서 너무 터부시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직면하시고 넘어가는 게 오히려 본인 신앙 성장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